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황이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마도 자영업자분들이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퇴직 이후에 제 2의 인생을 또 설계해야 하는데 그러면 창업을 할 때도 소자본으로 소규모로 해보는 건 과연 괜찮을까? 리스크를 좀 낮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오늘은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업 트렌드 시간.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자본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네. 그럼 일단 소자본, 소규모. 네. 기준은 그러면 이거 금액으로 얼마로 나눠보면 돼요? 네. 얼마부터가 소자본이다 이렇게 뭐 법으로 정해진 거는 없는데 네. 이제 업계에서 통용하는 기준이 점포 비용 제외하고 순수 창업 비용이 5천만 원 이하인 업종의 창업은 이제 소자본 창업이라고 봅니다. 5천만 원 이하. 네. 보증금 권리금까지 하면 한 1억 원 이하 아하. 정도. 그러면 네. 다 포함해서 1억 원 이하. 네네. 근데 또 이제 다른 기준으로 보면 네. 고용원이 있는, 그러니까 직원을 두고 창업하는 분들이 있고 직원이 없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나홀로 사장님. 그러면 이제 후자가 아무래도 더 소자본 창업에 가까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음악의 이제 저작권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매장에서 틀 때 비용을 내야 되는 게 공연 사용료라고 있는데 네. 이게 15평 미만의 가게는 면제가 돼요. 아하. 그러면 이제 15평 미만 가게들은 소규모 상가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소규모 상가와 중대형 상가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3층 이상의 100평 이상이면 중대형 상가, 미만이면 소규모 상가로 봅니다. 이게 기준이 다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특히 뭐 나홀로 사장님 15평 이하 뭐 이거는 누가 봐도 소규모 점포일 네네. 테고요. 비용도 그래도 한 1억 원 이하로. 네. 그러면은 자영업자분들이 창업을 할 때 평균적으로 들이는 돈은 한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8,900만 원입니다. 평균 창업 비용이. 평균이 8,900만 원. 근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 이런 수도권은 1억 원대 초반. 지역에 따라서. 네, 지방은 아무래도 보증금이나 인건비나 이런 게 좀 저렴할 테니까 1억 이하가 많고요. 그래요.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특히 뭐 서울 수도권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국 평균이 창업 비용 8,900만 원. 물론 이것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해마다 올라가긴 올라가겠네. 근데 한 이전에는 8,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내려갔었어요. 아, 내려가는 쪽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배달 포장 전문점들이 많아지면서 네, 작은 가게들이 늘어났었습니다.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네네. 거네요. 그러면 소규모 창업이면 조금 더 쉬울까?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 네. 소자본 창업이 더 어려워요 혹시? 이게 창업은 쉽겠죠. 이제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문을 여는 건 쉽지만 그쵸. 돈 버는 게 어렵다는 뜻이죠. 유지하는 게 어려운데요. 이게 관련 통계가 이번에 좀 나왔더라고요. 예. 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 중에 이제 어디가 더 폐업이 좀 늘어나는가 비중이 감소하는가 봤더니 지난 8월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데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천 명 감소했는데 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 작은 가게들은 6만 5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13배 차이가 났는데요. 또 이제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있어요. 예. 이분들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임금을 안 받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일하는 데는 대부분 작은 가게들이거든요. 네. 뭐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가게에서 막 서빙 도와드리고 이런 게 이제 다 무급가족 종사자인데. 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네. 일이죠. 네, 이런 분들도 1년 사이에 한 3만 3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사장님하고 더하면 1년 사이에 한 10만 명 가까이가 작은 가게들이 사라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오히려 경기 안 좋을 때 작은 가게가 네. 소규모 점포가 더 어려워서 더 많이 문을 닫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나홀로 사장님들 1인 창업 소규모 점포가 더 힘들어진 이유는요? 네, 이게 이제 소자본 창업이 들어오기는 쉬운데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왜 그럼 소자본 창업이 어려울까? 그래서 한 크게 5가지 정도 이유로 분석이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배달앱 수수료가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배달이나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이제 매장들이 탕후루
뭐 네. 요아정 뭐 이런 브랜드들 보면 대부분 5평 안팎의 정말 작은 가게들 그리고 입지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데 들어가서 네. 배달로 팔고 하던 데들인데 이런 데들은 이제 배달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네, 그러면서 요즘은 수수료를 안 떼는 홀 장사 위주로 많이 좀 전환이 되면서 소자본 창업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배달이 좋을 때는 소규모 소자본 창업이 괜찮았었는데 배달 네. 수수료 오히려 올라가니까 다시 또 그냥 홀 영업을 하는 게 더 수익성이 좋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상황에 네. 따라 달라지는 거고 전반적으로 또 경기 어렵다 보니까 박영은님이 우리 동네는 간판 가게만 돈 벌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셨고 네. 오히려 그 철거하는 업체들이 호황이라고 하는 그쵸. 좀 씁쓸한 면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분들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네. 배달앱 수수료 뭐 상한제 이야기하거나 또 상생 협약도 맺고 뭐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어떻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6월에 이제 배달앱하고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이 같이 중간 합의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간 합의안 나왔으니까 이제 조만간 최종 합의안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게 조금 지금 더딘 상황인데요. 일단 중간 합의안에서는 1만 원 이하 이제 소규모의 이제 주문은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 네, 이런 이제 상생안이 나왔지만 사실 1만 원 이하 주문이 거의 없다. 뭐 5%도 안 된다. 해가지고 생색내기 넣었다. 뭐 이런 비판도 좀 있었고요. 상한제가 일단 정부나 이제 소상공인 쪽에서 배달앱에 요구하는 수수료의 상한은 15%거든요. 근데 이게 배달비 포함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현실적이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공공 배달앱도 20%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상한제의 기준을 놓고서 이게 좀 너무 높다 낮다 뭐 이제 이렇게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라이더 분들은 이 수수료 상한제를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배달료가 낮아질 수 그쵸. 있으니. 그리고 또 상한제를 했을 때 배달앱들이 그러면 그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오히려 또 배달료를 다시 걷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그렇게 상한제를 먼저 시작을 했다가 이제 소비자들이 배달 수수료가 높아지니까 주문이 줄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뭐 고객도 손해고 사장님들도 손해고 뭐 라이더도 손해고 결국 자영업자한테 받지 못하는 배달 수수료는 고객에게 물려야 되기 때문에 네. 고객 입장에서 그러면 음식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렇죠. 야 이게 뭐 어디 악순환을 좀 뚫어낼 구멍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좀 얽혀 있는데 그래서 이 분수령은 이번 10월 국정감사 때 또 네. 이슈가 되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그래서 정치권도 뭔가 상생 협약 같은 거 주선하고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네. 마땅한 건 또 보이지도 않고요. 네. 결국에는 나홀로 사장님들 작은 가게들 더 어려워지는 건데 작은 가게가 불리한 이유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요즘 이제 가성비가 중요해지면서 네. 뭐 무한 리필, 뭐 초저가 이렇게 이제 박리담회로 통하죠. 파는 예. 가게들이 많아지는데 박리담회로 팔려면 일단 가게가 큰 데가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이 회전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이제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테이블이 일정 규모 이상 돼야지 그 박리로도 이제 담회를 해서 이제 수익을 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박리담회 아이템들 뭐 보시면은 샤브샤브 무한 리필이나 아니면 뭐 초저가 한우 뭐 100g에 한우가 초저가가 있어요? 네, 뭐 100g에 뭐 10,000원대 이하로 파는 데들이 있고 또 예전에 뭐 1,900원 생맥주 이런 것들 유행했을 때 보면 15평 가게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네. 이런 데도 뭐 특히 샤브샤브 무한리필 가게는 뭐 100평 이상으로 정말 초대형으로 내고 박리담회를 하려면 초대형으로 많이 팔아야 하는데 네네. 작은 가게는 당연히 그게 또 어려울 테고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가게가 불리한 또 세 번째 네.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온라인 쇼핑으로 이제 요즘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네. 오프라인 쇼핑이 점점 더 경험을 중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쇼핑이 예전에는 이제 자주 가는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었다면 네. 요즘은 이제 어쩌다 한번 이제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쾌적하고 좀 넓은 공간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 심리가 더
네. 어차피 간편한 쇼핑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네. 내가 오프라인까지 찾아가는 건 더 나은 경험을 하기 위한 건데 그렇죠. 작은 가게들에선 그런 거 느끼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해서 또 이제 매장에서 좀 인스타그램어블한 좀 포토존 같은 거를 꾸미려면 또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사진도 찍고 친구들이랑 공유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이제 맛집 가게들도 안에 대기 공간을 매장 안으로 드리는 데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또 너무 공간이 더울 필요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이제 작은 가게들은 이제 구비하기가 어려우니까 불리해지고 있는 거죠. 점점 뭔가 사이즈가 커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공간이 작아도 잘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편의점 같은 경우에 진짜 웬만해서 등에 가방 네. 메고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네. 공간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또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작은 가게도 작은 가게 나름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작은 가게 중에도 네, 입지가 좋은 가게들은 그래도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점은 특히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입지. 네. 근데 같은 입지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이왕이면 이제 소비자들도 더 큰 매장을 선호하게 되는데 편의점도 그래서 요즘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의 기능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편의점에서 그냥 이제 공산품 같은 것만 팔았다면 요즘은 이제 즉석 요리 식품도 팔고 별거 다 있죠. 네, 편의점에서 이제 외식을 하고 쇼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충분히 한 끼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상품 가짓수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작은 편의점들 두세 개를 폐점시키고 가운데 대형 매장을 하나 이제 통폐합하는 이걸 상권 통폐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편의점도 대형화가 추세예요. 네. 저희 동네에 있는 한 편의점도 가게를 확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하는 전략 네네.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편의점이 기능이 확장되면서 이건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 결제하는 방법만 20가지 가까이 된다고 해요. 편의점에서요? 네. 그냥 신용카드 아니고 그 뭐 이제 간편 결제도 있고 예, 뭐 QR 코드로 하는 네네. 거, 무슨 페이.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직원들도 다 숙지가 안 돼가지고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편의점의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려면 그 기능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이 중요해지면서 대형 편의점이 유리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택배도 받아줘야 되지. 그쵸. 무슨 뭐, 네. 뭐 음식물 세탁도 쓰레기 되고. 봉투도 팔아야 되지. 뭐 네. 정말 많죠. 근데 그게 하나하나 그 품종을 파는 혹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과 또 다 경쟁이 되는 맞습니다. 거고요. 대형화되는 네. 이런 편의점이 또 거리에서 보면요. 네. 요즘 진짜 공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상권에서.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중대형 크기의 공실들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예. 올 상반기 기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가 넘게 나왔는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5%로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대형 상가한테는 호재일 수가 있는 게 그만큼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기존에 살아남은 중대형 상가들한테는. 네. 그리고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상가주,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소형 상가로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상가를 쪼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은 상가들은 오히려 더 공급이 늘어나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리고 작은 가게들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편의점들하고 또 경쟁을 하게 되니까 간편하게 이제 먹고 가는 손님들하고 이제 고객층이 겹치니까 그래서 이종업체 간의 경쟁에서도 이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네. 그러니까 대형 상권이 공실로 남아 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거 쪼개서 작은 상권으로 여러 개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상가들로. 네. 그럴수록 옆에 있는 가게랑 경쟁이 또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한 샤브샤브 가게 하시는 분은 네. 한 80평 정도로 대형 매장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80평의 상가를 찾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80평 가게에 먼저 내가 들어가면 나랑 같은 컨셉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아, 오히려 또 소형화되고 있으니 네. 나는 거꾸로 가겠다라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상가의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쓰시더라고요. 좀 이제 길게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역발상이 사실은 또
장사 경험이 있으신 분한테나 되는 그렇죠,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형 상가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사 고수분들이세요. 예, 작은 상가로 하시는 분들은 좀 초보 창업자 분들이 많아서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867님이 동네에 뷔페 그 뭐 무제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뷔페 생겼는데 소주도 4,000원, 와인 맥주는 무료. 손님이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박리담에 또 이렇게 대형화하는 곳은 장사가 정말 잘 되고 네, 그 옆에 있는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은 또 힘들어하시고 맞습니다. 작은 점포 소자본 창업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가 수수료를 비롯해서 배달 수수료 비롯해서 이게 마진이 좀 안 좋아진다라는 거. 네, 그리고 박리담회가 쉽지 않다라는 거. 매장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쾌적하고 좀 차별화된 환경을 원하는데 작은 점포에서는 그걸 또 구현하기가 힘들다라는 네. 거고. 네 번째가 공급이 더 늘린다.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라는 거고. 네. 다섯 번째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제 다섯 번째는 요즘 뭐 물가가 워낙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내수는 침체되고 이러면서 BEP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손익분기점이. 네, 손익분기점이 높아지면서 이거를 이제 버티는 경쟁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머니 게임에서 소자본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게가 작아서라기보다 작은 가게를 하는 분들의 특성 때문인데요. 작은 가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영세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으시는 거고. 그리고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초보 창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기에 좀 견디는 내성이 좀 약하신 분들이 먼저 좀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견딜 수 있는 힘부터 좀 갖춰 놓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경험에서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대형 매장은 잘 되느냐? 네, 그렇다고 해서 대형 매장만이 또 정답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대형 매장도 단점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는데, 물론 이거는 그래서 어느 분이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소형 매장으로 해도 잘 될 수도 있고 대형 매장으로 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제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대형 매장의 첫 번째 단점은 이제 예상하듯이 고위험 고수익이다. 그러니까 망하면 크게 망한다. 잘 되면 크게 투자비 잘 된다. 자체가 많았으니까. 네. 해서 이 초보 창업자분들이 대형 매장으로 이제 소자본 창업이 이제 불리하다 해서 그럼 덥석 대형 매장을 하면 또 위험한 게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중소기업을 운영하게 하는 거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정비가 워낙 높아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만들 수 없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다. 근데 일정 규모 매출을 만들려면 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온라인 마케팅이나 예.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노하우가 필요한 거라서 이건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아유, 그렇죠.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때 실패했을 때 이게 복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고요. 네. 대형 매장의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매장의 양도 양수가 어렵다는 건데요. 대형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네. 아까 이제 좀 장사 고수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장을 양수하려고 인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고수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분한테는 협상을 하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빠꼼이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권리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매장 이제 자기 고수분들은 자기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냥 다 철거해 주시고 저는 요것만 쓸게요. 이렇게 하면은 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더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양도 양수를 할 때 이제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이제 고수와 협상을 해야 된다. 그만큼 자기가 투자한 만큼 이제 다시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매장이 커질수록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살 수 있는 사람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권리금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네. 사이에서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고 경기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 요즘 권리금은 어느 정도 하나요? 권리금이 이게 이제 딱 법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따로 구분은 안 되는데 이 한국부동산에서 조사는 합니다. 이제 2015년에 처음 조사했을 때 평균 권리금이 4,500만 원 정도였는데 네. 작년에는 3,400만 원 정도로 한 10년 만에 1,000만 원 이상 줄었고요. 이게 3.3 제곱미터당? 이게 이제 면적 기준은 좀 모호해요. 이게 표본이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럼 뭔가 이게 권리금 추이를 일괄적으로 볼 수는 좀 없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계열로 비교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긴 한데 자료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거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프라인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뭐 권리금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그 중에서 잘 되는 자리는 많이 부를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양극화되는 거죠. 현장에서 느끼는 추세랑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권리금 유비율이라는 걸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권리금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나오니까. 근데 2015년에는 권리금 있는 매장이 70%였는데 작년에는 56%로 15% 포인트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가게조차 많지 않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씁쓸하네요. 또 대형 매장이 쉽지 않은 이유. 네. 세 번째는 뭘 네, 들어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인데요. 날씨는 뭐 전국 공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작은 가게들은 네. 보통 이제 도심 안쪽으로 좀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위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예. 이제 대형 매장들은 좀 교외에 가든형으로 나가는 매장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이런 데는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 바로 직격탄에 맞죠. 그래서 주차장을 아무리 구비를 해도 요즘은 뭐 대형 쇼핑몰 같은데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은 이제 우산도 안 펴도 되니까. 그래서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 또 반대로 이런 매장들이 교외로 나가는 이유는 또 그만의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마케팅비가 생각보다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대형 매장을 2개 교외 가든형으로 운영하시는 분한테 들은 건데 대형 매장은 그 자체가 간판이 된다. 일단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자주 눈에 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명해지면. 네. 해서 그렇게 제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소자본, 소규모 창업도 단점이 많고 대형 매장도 역시나 단점이 많고 뭐 물론 우리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네. 곽정대님이 맛집은 장사 잘 돼요. 모든 가게가 다 잘 될 수는 없죠. 이렇게 또 보내주신 것처럼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각각의 장단점이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맛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누구나 공부 잘하면 되는 거죠. 예. 시험 성적 잘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네, 것처럼. 이게 뭐 왕도는 없고 근데 소자본 창업을 해서 예. 이제 줄을 세우는 이게 저위험 고수익 전략으로 제일 좋은데 이런 게 과거에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예. 때도. 근데 요즘은 이런 전략이 더 어려워지는 게 조금 입지가 안 좋은데 들어가면서 창업 비용을 낮춰서 대신에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가게를 노출하는 전략으로 해서 A급 상권에 B급 입지나 C급 입지로 가는 소자본 창업 전략이 이제 전에는 유효했는데 네네네. 요즘은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급 상권의 A급 입지에서도 마케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노출되는 전략이 예전보다는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그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네. 옛날로 따지면은 뭐 전단지 같은 거 돌리고 무슨 뭐 쿠폰북에 이름 싣고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온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앱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뭐 광고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나 블로그 마케팅. 이런 데 마케팅하는. 근데 그게 또 다 돈이죠. 그렇죠. 그 이제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좀 인플루언서들을 또 초대해야 되고. 네. 그게 예전에는 이제 전단지 만드는 그런 인쇄소라든지 그런 거 책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다 광고 하나 실어주세요. 그럼 전화 많이 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 누군가의 SNS에 글 하나 사진 하나 띄워달라고 하는 것도 그게 오프라인의 공간 같은 개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들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은 리뷰 이벤트 하나 하려고 사이다라도 하나 더 드리고 그쵸. 부침개라도 하나 더 드리는데 그것 또한 비용이고. 그리고 그것도 요즘은 이제 다 하거든요. 다 하죠. 네. 기본이죠. 그러니까 기본. 전에는 이제 음료수 하나 드리면은 해드렸는데 이제는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뭐 1인분을 추가로 줘야 되는 수준 점점 인플레이션 되는 거죠. 마케팅비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도 리뷰 이벤트 하네? 너무나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네. 그게 사장님들한테는 또 하나의 또 고민인 거고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공간도 그렇고 마찬가지네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네. 고민이 다듭니다. 이제 그 창톡의 노성호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도 쉽지 않고 저건도 쉽지 않고 선택을 한다면 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이게 이제 이게 참 수학 문제처럼 네.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실력 있다 하면은 작은 가게 뭐 입지 안 좋은데 가서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가게한테 불리한 요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네. 대형 매장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작은 가게로 하면서 일단 박리담에 가성비 경쟁을 하겠다 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이 가격을 낮추면 이제 객단가가 낮아지는 건데, 그렇죠. 근데 매출은 객단가 곱하기 객수잖아요. 네. 그럼 객단가가 줄면 객수가 높아져야 매출이 유지가 되는데 객수가 많아지는 거를 가게에서 받을 수 있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테이블이 있어야 되니까 대형 매장이 이제 그 전략은 이제 그러니까 가성비 전략은 대형 매장한테 적합한 거고 작은 가게들은 프리미엄으로 오히려 객수가 적으니까 객단가를 높여서 대신에 그만큼 품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여서 가는 강소가게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박리담에는 대형 매장에서나 네, 쉬운 거고 작은 매장은 좀 프리미엄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그 저가 커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은 네. 진짜 박리담이지 않습니까? 네. 박리담회 중에서도 박리담회. 그렇죠. 요거는 조금 더 다른 케이스인 거예요? 커피 같은 경우, 저가 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커피는 오히려 반대인 게 이 체류 시간이 길잖아요. 가게가 이제 너무 커지면은 네네. 예, 그 테이블에서 이제 먹는 홀 장사가 오히려 홀 장사로만 하면은 오히려 이 손해가 단가는 되는 거예요. 낮고, 네, 이 담에는 거꾸로 하기 가는 거네요. 어렵고 그래서 커피는 이게 좀 체류 시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작은 매장으로 포장 전문으로 하는 게 담회에 유리할 수 있죠. 이건 일반 음식점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인 것 이 같습니다. 박리담회를 하려고 해도 뭔가 품목에 따라서 네, 품종에 따라서 좀 달라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5663님이 그래서 회전율이 높은 음식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뜨거운 맞습니다. 음식보다는 네, 미지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냉면 같은 거 참 빨리 먹고 후루룩 먹고 가니까 그러게. 너무 좋죠. 근데 모두가 다 이제 냉면만 할 그쵸, 수는 그쵸. 없는 거고 네. 일단 작은 가게라면은 프리미엄으로 가야 한다는 거. 네. 근데 또 뭐 프리미엄 이건 또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작은 가게로 이제 네. 해 보시고 잘 된다 싶으면은 그때 확장 이전을 검토해 보시는 게 순서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요즘은 상가 공실이 많아지면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형 매장에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대형 매장 진입 장벽이 더 낮아서 일단 네네. 작게 해보고 잘 그쵸. 되면은 대형으로 옮겨가도 된다. 왜냐면 네. 저 옆에 대형 상가는 공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공실이 있는 자리에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막 미어 터지는 데는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네, 공실 있는 건물에는 나도 들어가기 싫은 심리. 네, 네. 이것도 그쵸. 상권 분석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실이 일정 수준 이상 많아지면 이제 상권 자체가 이제 황폐화되죠. 예, 공동화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한 10%에서 15% 이상 되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 상권은 좀 이제 죽었다, 예, 가라앉았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그게 이제 점점 더 악순환이 되는 구조인데 지금 상가 공실률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5% 가까이 예. 되니까 이제 그 위험 수위에 오른 거죠. 그게 평균이라는 거. 네네. 심각한 거죠. 소형 상가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8% 정도 되지만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공실이 많고 네.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네. 근데 또 사람들은 그 공실을 보고 임대라고 크게 써붙어 있는 거 보고 여기 상권은 이제 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렇죠. 더 안 오게 되고 심리적으로 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정말로 강한 가게가 하나가 딱 등장을 해서 상권을 살려내면 좋은데 네. 그거는 우리가 어디 뭐 TV나 영화에서만 보는 그런 게 이야기일 수도 이제 그 지자체에서 찾는 앵커 스토어라 그러죠. 네. 핵점포라고 해서 그 가게 하나 때문에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좀 있습니까? 뭐 이제 누구나 알만한 성심당 같은 브랜드가 그런 이건 거죠. 뭐 그거는 거의 슈퍼맨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슐랭 가이드에서 3스타 받으면 예. 이제 미슐랭에서 정의한 3스타의 이제 정의가 그 가게를 가기 위해서 여행을 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 가게를 가기 위해서 차로 30분, 네. 1시간 달려갈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그 정도 가게가
뭐 많지 않죠. 1358님은 자주 조용히 책 보면서 커피 한 잔하러 가고 싶은데 1인 작은 카페는 좀 부담이 돼서 그냥 큰 카페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장님 혼자 하시는 작은 카페에 내가 1시간 앉아 있는 게 또 미안해서 네네. 못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야, 어렵네요. 근데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네. 작은 가게도 잘 된다라는 케이스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떤 차별점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게 일본이 뭐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만 이제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이제 땅은 작고 그 인구는 인구 밀도도 많고 하다 높은 곳. 보니까 그러면서 좀 역세권에 이제 가게들이 많이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가게들이 좀 많은 편인데 미국은 작은 가게가 잘 없습니다. 이제 다 대형으로. 아, 그렇죠. 거기 네, 땅이 땅이 넓으니까.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작은 가게지만 그래서 전문점으로 가는 이제 매장들이 많거든요. 네, 또 워낙 이제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은 가게에 좀 특화된 것들이 많아요. 이제 전문점도 그렇지만 또 인테리어도 닷지라고 하죠. 이 바 테이블로 이렇게 일자형으로 해서 서빙 인력이 따로 필요가 없는. 그냥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게끔요. 네, 주방에서 바로 서빙을 해주는 네, 그런 가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고깃집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30평 이상으로 대형 매장으로 내는 게 그동안에 이제 룰이었는데 그게 인건비가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 또 회식은 줄고 하니까 요즘은 그렇게 소형 매장으로 한 17평에 이제 그 일자형 테이블로 이렇게 하는 가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자형 그 바 테이블 네네. 이른바 왜 주방장 요리를 선보이는 것처럼 그런 게 많아지는 게 그렇죠. 진짜 꼭 주방장 요리를 위해서도 있겠으나 네. 공간을 효율화하고 사람을 좀 덜 쓰면서 좀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도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이런 것도 알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빙 인력을 한 명 두려면 월급을 요즘 한 3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줄이려면 월 매출에 1,000만 원은 또 더 팔아야 되는 거라 차이가 크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또 전략인 거고 네. 사실은 테이블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또 중요한 거고 또 상권에 따라서도요. 네네. 맞습니다. 또 그러면 일본이나 유럽 같은 그 작은 가게들은 여기도 뭔가 마케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큼 이제 좀 마케팅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많이 포화돼 있다 보니까. 자영업자 수도 더 많고.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여전히 네. 많죠. 일본은 한 10%, 예. 미국은 6%, 유럽 국가들도 한 10% 초반 정도라서 우리도 예전에 막 25%에서 좀 낮아진 게 20%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뭐 기준에 따라 다른데 어떤 데서는 또 23%뭐 이렇게 나오고요. 지역별로. 네. 선진국에 비해서 어쨌든 두세 배 많다. 우리 포화도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끼리의 경쟁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치열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러다 보니까 거고요. 마케팅비가 인플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작은 가게들 네. 근데 또 뭐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도 사라지고 뭔가 인생 2막은 준비를 해야 하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연금은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창업이라도 하시는 건데 네. 작은 가게는 그럼 갈수록 어떻게 줄어들게 될까요? 더 힘들게 될까요? 작은 가게들이 일단 지금 뭐 공급도 많고 한데 네. 장기적으로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제 지금 소비 패턴이나 배달앱 수수료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전문점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작은 가게는 생존이 어려울 거다. 작은 가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리미엄 네, 전문점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빵집도 모든 빵을 다 파는 종합 베이커리보다는 요즘 뭐 베이글 전문점, 소금빵 전문점 이렇게 특화해서 이제 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물론 베이글 가게에서 베이글만 파는 건 아니더라고요. 커피도 다양한 종류 팔고 네네. 나중에 빵 종류도 많아지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네, 베이글 하면 어디 네. 그러니까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된다. 우유빵 하면 어디 이런 식으로 네네. 하나하나 전문점이 되어라. 물론 이제 그게 잘 된 다음에 확장을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좀 우리가 노승욱 대표님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만 해주셨어. 겁을 많이 주셨어.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네. 좋은 사례들 좀 알려주세요. 소규모 소자본 창업의 좋은 예. 네. 이 작은 가게로 가면서 이제 전문점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단일 메뉴로 가는 가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또 차이가 우리는 밑반찬이나 뭐 기본 리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주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메뉴 가짓수도 적고 네. 또 밑반찬 가짓수도 적고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해야지 부대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 식자재 로스를. 그렇죠. 네, 그래서 단일 메뉴로 해서 그 로스를 최소화해가지고 이제 효율성을 높인 가게에 대해서 요즘은 순댓국 전문점 이런 데도 보면 그냥 뭐 특도 없습니다. 그냥 뭐 단일 메뉴. 특 순댓국 없어요? 그냥 뭐 순댓국 정식으로 해서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객단가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12,000~1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또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이 직원들의 숙련도가 높아질 수 있고 좀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또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의 그 숙련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숙련도가 높아지면 인력의 0.5명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메뉴 가짓수를 어떻게 하고 가격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81님이 음식 맛있고 친절하고 청결하면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경기가 좋다는 뜻일 테고 요즘은 또 그것도 쉽지는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 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런 고성장도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준비 전략도 더 철저하게 많이 또 필요한 것 같네요.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